브라질 상파울루,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자동차 시장 중 하나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의 왕국 일본, 그 왕국의 황제 도요타가 한국의 현대자동차에게 6년 연속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2억 인구의 나라, 남미 최대 시장에서 한국차가 일본차를 3만 대 이상 차이로 따돌린 겁니다. 한 달 판매량으로 따지면 현대차가 1만 대 이상을 팔 때 도요타는 9천 대에 머물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한국차 이름이 브라질 사람들 사이에서 국민차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에릭 앤더슨입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에서 22년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취재하고 있는 수석 에디터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자동차와 함께 자랐고 기자가 된 뒤로는 도쿄, 미넨, 서울, 상파울루를 누비며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기록해 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세계 주요 시장의 판매 통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어떤 나라에서 오르고 내리는지, 그 숫자 뒤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읽어내는 게 제 일입니다. 제 업계에서 도요타는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 도요타 생산 방식, TPS, 낭비를 없애고 품질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그 시스템을 저는 20년 넘게 취재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요타 공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멈추는 법을 아는 생산 라인을 보고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도요타가 가는 곳에 답이 있다. 그게 22년간 흔들린 적 없는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자동차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현대차요? 1980년대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고장 잘 나는 싸구려 차로 이미지가 박혔던 그 브랜드. 당시 제 선배 기자들이 현대 엑셀을 시승하고 쓴 리뷰 제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달리는 깡통.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건 압니다. 아이오닉이니 제네시스니 상을 받기도 하죠. 그래도 자동차 판매 실적으로 도요타와 붙는다. 그것도 6년 연속으로 이긴다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편집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통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집계 방식이 우리랑 다를 수도 있고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틀린 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틀린 건 제 상식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브라질 자동차 유통연맹 안파베아의 연간 통계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광펜이 두 줄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현대차 브라질 판매 20만 1847대, 도요타 브라질 판매 16만 8903대, 차이가 3만 2944대였니라.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남미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해와. 단순한 숫자 기사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요타는 뭘 놓쳤는지, 그리고 현대차는 뭐 알고 있었는지 알아오라고. 저는 상파울루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취재 전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브라질에 처음 공장을 세운 것이 2012년이었습니다.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 남미 땅에 세운 현대차 최초의 생산 거점이었습니다. 그에 출시한 차 이름이 HB22스타, 현대 브라질의 약자, 차 이름에 아예 나라 이름을 박아 넣었습니다. 오직 브라질 사람들을 위해 태어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이 차는 브라질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출시 첫 해에.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처음으로 뭔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브라질 올해의 차를 받지는 않습니다. 피아트가 반세기를 버텨온 시장에서, 폭스바겐과 GM이 수십 년째 뿌리내린 그 땅에서 출시 첫 해의 올해의 차라니.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은 상파울루에 도착하고 나서터였습니다. 상파울루 과룰류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 밖 주차장을 한번 훑었습니다. 22년간 자동차 기자로 살다 보니 주차장 구성만 봐도 그 나라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보입니다. 피아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폭스바겐, 그리고 눈에 띄게 자주 보이는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 차체 옆면에 큼직하게 적힌 글자 HB20.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 주차장에서 이미 절반쯤 짐작했습니다. 상파울루 과룰류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 밖 주차장을 한번 훑었습니다. 22년간 자동차 기자로 살다 보니 주차장 구석만 봐도 그 나라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보입니다. 피아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폭스바겐, 그리고 눈에 띄게 자주 보이는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 차체 옆면에 큼직하게 적힌 글자 AB20.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요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브랜드라고는 HB20이 전부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 주차장에서 이미 절반쯤 짐작했습니다. 브라질 자동차 시장을 처음 취재하는 기자들이 공통으로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우리가 아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가 브라질에서 완전히 외면받는 경우가 있고, 브라질에서 1위를 달리는 차가 한국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춘 나라입니다. 인구 2억 1,500만 명, 남미 최대이자 세계 유위 자동차 시장. 그 시장을 지배하는 논리는 북미도 유럽도 아닌 철저하게 브라질만의 것이었습니다. 그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는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벽은 반세기를 버텨온 터줏대감들이었습니다. 브라질 자동차 시장 1위는 이탈리아의 피아트입니다. 점유율 20%를 넘는 부동의 왕좌입니다. 그 뒤를 독일의 폭스바겐과 미국의 GM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브라질에 처음 뿌리를 내린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폭스바겐은 1950년대, 피아트는 1970년대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들은 할아버지가 타던 차, 아버지가 타던 차입니다. 가족의 추억이 깃든 차입니다. 그 텃밭에 이름도 생소한 한국 브랜드가 뛰어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벽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브라질만의 독특한 연료 문화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자동차에 사탕수수로 만든 에탄올을 연료로 넣습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닙니다. 브라질 도로를 달리는 신차 10대 중 8대가 에탄올과 휘발유를 자유롭게 섞어 쓸 수 있는 플렉스 연료차입니다. 주유소에서 그날 더 싼 연료를 골라 넣는 문화가 수십 년째 일상입니다. 이 문화의 뿌리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일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브라질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브라질 정부가 내린 결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석유는 없지만 사탕수수는 세계 최고로 많다. 사탕수수로 연료를 만들자. 1975년 프로알코올 정책이 탄생했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브라질 휘발유에는 의무적으로 에탄올이 30% 이상 혼합됩니다. 그리고 에탄올 단독 연료 역시 모든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그날 가격표를 보고 더 싼 연료를 고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문화는 브라질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그리고 자동차 산업 구조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플렉스 엔진을 만드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탄올과 휘발유는 타는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연소 온도도 다르고 발화점도 다르고 엔진 내부에서 반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두 연료를 어떤 비율로 섞어 넣어도 엔진이 알아서 인식하고 망가지지 않고 최적의 출력을 내는 기술, 이걸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브라질에서는 단 한 대도 팔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엔진을 만들어가도 이 기술이 없으면 시작조차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브라질에 먼저 들어온 수십 개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 벽 앞에서 고전했고, 일부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 벽은 돈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수입 자동차의 3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한국에서 공들여 만든 차를 배에 실어 보내는 순간 브라질 현지 가격이 자동으로 35% 뛴다는 뜻입니다. 2천만 원짜리 차가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 2,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가격 경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납니다. 이 세 가지 벽이 동시에 가로막고 있는 시장, 반세기 묵은 터줏대감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에탄올 기술 장벽, 35% 관세 폭탄, 어떤 글로벌 브랜드라도 셋 중 하나만 만나도 물러설 법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이 세 개의 벽을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현대차의 선택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벽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부쉈습니다.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관세 35% 문제는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 팔면 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공장에서 처음 만든 차가 HB20였습니다. HB는 현대 브라질의 약자, 한국에서 잘 팔리는 차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의 체형, 브라질 도로 사정, 브라질 연료 문화,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반영해서 설계한 브라질 전용 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플렉스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에탄올이든 휘발유든 어떤 비율로 섞어도 알아서 달리는 엔진. 아무도 가르쳐준 적 없는 기술이었지만 현대차는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 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피아트와 폭스바겐의 텃밭에서 HB20은 출시 첫 해에 브라질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세 번째 벽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파울루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현대차 브라질 법인 마케팅 팀장, 제 브라질 교포 이세로, 상파울루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유창한 포르투갈어로 호텔 직원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완전한 브라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브라질을 이해하려면 주유소부터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며 사는지 주유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이해한 게 저희가 이긴 이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취재가 예상보다 깊어질 것 같다고. 저는 상파울루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현대차 브라질 법인 마케팅 팀장, 제 브라질 교포 이세로, 상파울루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유창한 포르투갈어로 호텔 직원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완전한 브라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브라질을 이해하려면 주유소부터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며 사는지 주유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이해한 게 저희가 이긴 이유입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희가 향한 곳은 주유소가 아니었습니다. 상파울루 시내 한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요타 브라질 법인 전략기획이사 야마모토 케니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케니치는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5분 전에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감색 정장에 흰 셔츠, 왼쪽 가슴에는 도요타 로고가 새겨진 금색 핀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두꺼운 카탈로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량 전체 라인업이 정리된 카탈로그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 특유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도요타 나고야 본사에서 20년을 보낸 뒤 브라질로 파견된 지 5년째, 업계에서는 그를 도요타의 남미 전략가라고 불렀습니다. 브라질에서 도요타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질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계 자동차 기업 중 하나를 대표하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앤더슨 씨, 반갑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한국차 이야기가 많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기자분은 자동차 업계를 22년 취재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숫자 하나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실력인지 거품인지는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박하기 전에 야마모토가 이미 프레임을 깔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2025년 브라질에서 저희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야마모토가 카탈로그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현대차가 브라질에서 히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HB20, 저가 소형차입니다. 브라질은 1인당 GDP가 낮아서 싼 차가 잘 팔리는 시장이에요. 현대차는 그 자리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먹혔습니다. 저희 도요타는 브라질에서 하이브리드 전략을 씁니다. 마진이 높고 기술력이 인정받는 프리미엄 시장이죠. 그가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판매 대수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스타벅스가 맥도날드보다 많이 팔았다고 맥도날드가 졌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의 두 번째 카드는 브랜드였습니다. 도요타는 올해로 88년입니다. 브라질에 처음 들어온 게 1958년이에요. 67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브라질 소비자들과 쌓은 신뢰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브라질에 진입한 지 13년입니다. 짧은 시간에 숫자를 올린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한 번 사면
보통 5년에서 10년을 탑니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재구매가 안 됩니다. 야마모토가 카탈로그를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HB22 지금 팔리는 건 신선함 때문입니다. 브라질 소비자들이 새 얼굴에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 호기심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요타를 67년간 선택해온 사람들은 다시 도요타로 돌아옵니다. 브랜드가 가진 힘입니다. 저는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논리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22년 자동차 업계를 취재한 저도 브랜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술입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의 원조입니다. 1997년 프리우스로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혼합 동력 기술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전기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 이건 아무나 따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카탈로그를 펼쳤습니다. 하이브리드 라인업 페이지였습니다. 현대차도 하이브리드를 만들죠. 하지만 렉서스와 같은 DNA로 만들어진 도요타 하이브리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비자들은 결국 기술을 삽니다. 그리고 그 기술에서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저는 그가 카탈로그를 덮는 동작을 지켜봤습니다. 결론을 내린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옆에서 커피를 내려놓으며 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야마모토 이사님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브라질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이 뭐가 빠졌다는 건지.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이사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세계 시장 기준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세계가 아닙니다. 브라질은 브라질입니다. 제가 오후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노트에 밑줄을 쳤습니다. 브라질은 브라질이다. 야마모토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저는 이 시장을 5년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숫자가 구조적인 역전인지 아니면 특정 시점의 착시인지는 좀 더 봐야 합니다. 그가 카탈로그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브랜드, 기술, 재구매율, 야마모토의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22년간 일본 자동차를 취재하면서 이 논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계 시장에서 통해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데이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야마모토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준도 정식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마모토가 테이블 위에 카탈로그를 다시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정리해둔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브랜드 논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야마모토 이사님, 오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는 역사가 만든다. 13년은 너무 짧다. 저는 데이터를 한 장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브랜드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저도 22년 동안 그 사실을 취재해왔습니다. 1980년대 현대차가 처음 미국에 들어왔을 때 고장 잘 나는 싸구려 차라는 이미지를 뒤집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도 압니다. 브랜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브라질 자동차 유통 연맹이 선정하는 올해의 차 아시죠?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차 HB22 브라질에 출시된 게 2012년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3년 이 차는 브라질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출시 첫 해에 야마모토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3년이 짧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브라질 올해의 차가 되는 브랜드는 역사가 짧아도 소비자한테 무언가 다른 걸 줬다는 뜻 아닐까요? 브라질 사람들이 그 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야마모토가 반격했습니다. 그건 반짝 이벤트입니다. 새로운 차가 나오면 언론은 항상 주목하죠.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재구매율. 소비자가 한번 사고 나서 다시 같은 브랜드를 선택하느냐. 그게 진짜 브랜드 신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이 자료를 하나 펼쳤습니다. 야마모토 이사님, 맞습니다. 재구매율이 중요합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HB22 2012년 출시 이후 2025년까지
브라질에서 누적으로 몇 대가 팔렸는지 아십니까? 야마모토가 수첩을 들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130만 대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130만, 한 차종이 13년 동안 한 나라에서 팔린 숫자였습니다. 피아트가 50년간 쌓아온 아성이 있는 시장에서 출시 13년 만에 130만 대를 판 것입니다. 야마모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130만 대는 저가 소형차 시장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브라질처럼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서 싼 차는 언제나 잘 팔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박도 맞았습니다. 가격이 경쟁력의 전부라면 현대차의 승리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이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야마모토 이사님, 그럼 크레타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크레타, 현대차의 소형 SUV였습니다. HB20보다 가격이 높은 차종이었습니다. 크레타는 브라질에서 개인 소매 판매 기준 여러 해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판매 52만 대.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저가 차 하나의 실적이 아닙니다. 소형차와 SUV 두 차종이 각자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격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야마모토가 카탈로그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서 HB20을 국민차라고 부르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건 마케팅 언어입니다. 실제 소비자 만족도와는 다른 이야기죠. 저는 그 순간 오전에 내내 가지고 다니던 데이터 한 장을 꺼냈습니다. 피라시카바 공장 생산 현황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사님, 마케팅 언어냐 아니냐는 이 숫자가 말해줍니다. 저는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피라시카바 공장의 연간 설계 생산 능력은 2만 대입니다. 그런데 2025년 이 공장의 실제 생산량은 그 설계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야마모토가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세계에 퍼져 있는 현대차 해외 공장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입니다. 차를 못 팔아서 걱정이 아닙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만들어줄까봐 걱정하는 공장입니다. 야마모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장을 꺼냈습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 기사들이었습니다. HB20 오카후 두 포부 포르투갈어였습니다. 저는 김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번역했습니다. HB20 국민의 차. 복수의 언론이 수년에 걸쳐 쓴 표현이었습니다. 단발성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의 주요 자동차 전문지, 선문지 세 곳이 같은 표현을 독립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야마모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케팅 언어라는 반박이 단발성 기사 하나에는 통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이 수년간 자연스럽게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브랜드가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소비자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그것이 국민차라는 표현의 본질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카탈로그를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밀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었습니다. 브랜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야마모토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본론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카탈로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기술 설명 페이지였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앤더슨 씨, 브라질 시장에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리는 첫 번째보다 훨씬 날카로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22년간 취재하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브랜드는 역사가 만든다는 야마모토의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그 역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의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카탈로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명이었습니다.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해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 브랜드 논쟁은 충분히 했으니 기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브랜드 라운드에서 일부 밀렸지만 기술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22년 취재 경험으로 읽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무기는 하이브리드 기술이라는 것을, 친환경차의 미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아니면 전기차, 내연기관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규제는 강해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이미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요타 하이브리드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1997년 프리우스 이후 30년 가까이 이 기술을 개발해온 회사입니다.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이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브라질 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야마모토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3% 미만입니다. 브라질에서 팔리는 신차 100대 중 하이브리드는 3대도 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가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는 무엇을 씁니까? 에탄올이 섞인 연료를 씁니다. 플렉스 연료차입니다. 야마모토가 반격했습니다. 그건 지금 이야기입니다. 브라질도 결국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을 따라갈 겁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에 이미 와 있고 현대차는 아직 플렉스 엔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동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방향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야마모토의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이브리드의 강점이 뭡니까? 연비 아닙니까? 기름을 덜 쓰는 것. 맞죠?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사람들은 이미 기름을 덜 씁니다. 에탄올이 휘발유보다 리터당 40% 쌉니다. 주유소에서 그날 가격표를 보고 더 싼 연료를 고르는 사람들입니다. 브라질 소비자한테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팔아야 할 연비 절감이라는 가치는 이미 에탄올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의 팔짱 낀 팔이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탄올은 만능이 아닙니다. 에탄올을 넣으면 출력이 떨어집니다. 연비도 휘발유보다 나쁩니다. 플렉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소비자는 성능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능에서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앞섭니다. 좋은 반격이었습니다. 사실 에탄올은 열량이 휘발유보다 낮아서 같은 양을 넣으면 출력이 다소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저는 김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자료를 한 장 펼쳤습니다. 야마모토 이사님, 맞습니다. 에탄올 단독으로는 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개발한 게 에탄올 하이브리드입니다. 야마모토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김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에탄올로 달리면서 동시에 전기 모터의 힘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에탄올의 연료비 장점과 하이브리드의 출력 보완을 동시에 갖는 구조입니다. 중국 BYD가 아무리 저가 전기차로 밀고 들어와도 에탄올 인프라가 깎아린 브라질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기술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브라질 전용 기술입니다. 브라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해도 에탄올 하이브리드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야마모토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에탄올 하이브리드, 그것은 그가 준비해온 반박 논리의 한 축을 정면으로 겨누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우리의 영역이라는 전제 아래 오늘의 논리를 세워온 사람에게 상대가 에탄올과 하이브리드를 결합한 브라질 전용 버전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을 겁니다. 그가 카탈로그를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기술이 아직 양산 단계입니까? 야마모토가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2026년 피라시카바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야마모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파울루의 오후 햇살이 회의실 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브라질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은 세계 기준의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누가 더 깊이 이해했느냐의 경쟁이었습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범용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은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통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만큼은 그 범용 기술이 현지 맞춤 기술에 밀렸습니다. 현대차의 에탄올 플렉스와 에탄올 하이브리드는 브라질에서만 통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50년간 살아온 방식에 맞춰진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소비자들은 세계 기준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차를 골랐습니다. 오전에 김민준이 말했던 것이 비로소 이해됐습니다. 브라질은 브라질이다. 야마모토가 카탈로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기술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지만 오전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야마모토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 제가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습니다. 숫자입니다. 시장 점유율 전체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숫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군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는 강했지만 결국 브라질이라는 특수성 앞에서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야마모토의 세 번째 카드가 가장 날카로운 동시에 역설적으로 가장 쉽게 무너지는 카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야마모토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카탈로그가 아닌 수첩이었습니다. 그가 숫자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지켜보면서 이번 라운드가 앞에 두 번과 다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수첩을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브라질 자동차 시장 전체 점유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 현대차가 브라질 4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보십시오. 피아트, 폭스바겐, GM 이 세 회사가 브라질 시장의 55% 이상을 가져갑니다. 현대차 점유율은 10%대입니다. 도요타와 대비해서 이겼다고 하지만 브라질 시장 전체로 보면 아직 4위입니다. 이기고 있다기보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브라질 전체 시장에서 피아트의 아성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저는 잠시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이사님, 맞습니다. 피아트와 폭스바겐은 반세기 이상 브라질에 뿌리내린 회사들입니다. 그 점유율을 단기간에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브라질 시장 전체 1, 2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시아 브랜드 중에 1위가 어디입니까? 야마모토가 멈췄습니다. 저는 김민준이 내민 자료를 받아 들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도요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BYD가 있습니다. 아시아 브랜드 서열에서 도요타와 BYD가 모두 현대차 뒤에 있습니다. 일본 1, 2가 아닙니다. 한국이 1위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자동차의 새 기준이 됐습니다. 야마모토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BYD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전기차 시장에서 BYD의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를 넘습니다. 전기차 10대 중 4대가 BYD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100%에 가까운 관세를 매기는 동안 브라질은 문을 열어뒀습니다. 갈 곳을 잃은 중국 전기차들이 브라질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가 수첩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BYD는 이미 브라질에 현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 피라시카바 공장보다 몇 배 큰 규모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전략이죠? 2012년 현대차가 썼던 바로 그 전략입니다. 현지 공장을 지어서 관세를 피하는 방식. BYD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입니다. 그 시장에서 BYD가 치고 들어오면 현대차의 지금 위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강한 반격이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이 흥미로웠습니다. 김민준이 이번에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사님, BYD가 브라질 전기차 시장에서 강한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김민준이 자료를 한 장 한 장 더 펼쳤습니다. 그런데 전체 신차 시장에서 BYD 점유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 미만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40%를 가져가도 전체 신차 시장의 97%가 여전히 내연기관과 플렉스 차량입니다. 그 97% 시장에서 BYD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탄올 플렉스 기술이 없으니까요. 야마모토의 수첩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김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BYD가 현지 공장을 지어도 그 공장에서 만드는 건 전기차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50년간 써온 에탄올 연료를 넣을 수 없는 차입니다. 그 벽을 BYD가 넘으려면 현대차가 13년 걸린 것을 똑같이 걸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데이터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현대차와 도요타의 연간 격차 추이였습니다. 야마모토 이사님, 숫자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브라질에서 도요타를 처음 앞선 것이 2024년이었습니다. 그때 격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00대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를 가리켰습니다. 2025년 격차는 32,944대입니다. 야마모토가 그 숫자를 읽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사이에 격차가 16배 벌어졌습니다. 이건 추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는 동안 브라질 도로에서 현대차를 선택한 사람들 중에 도요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요타가 에탄올 시장을 충분히 공략하지 못하는 사이 그 소비자들이 현대차로 이동한 겁니다. 매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추세가 방향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마모토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덮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가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후 늦은 상파울루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22년간 취재를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숫자 앞에서 침묵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침묵이 가장 솔직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야마모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격차가 벌어진 건 인정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직 이게 구조 역저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우리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야마모토를 진짜로 흔든 것은 이 숫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 상파울루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퇴근 시간 정체로 빽빽하게 늘어선 차들 사이에 HB20이 보였습니다. 빨간 것, 흰 것, 검은 것. 크레타도 보였습니다. 도요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 저 차들을 선택한 브라질 사람들이 어떤 고민 끝에 그 결정을 내렸는지. 오늘 아침 딜러십에서 HB20 트렁크를 열어보던 그 가족처럼 그들에게 브랜드 역사는 상관없었습니다. 플렉스 엔진이 돌아가는지, 주유소에서 에탄올을 넣어도 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민준이 호텔 앞에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앤더슨 씨, 오늘은 딜러십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상파울루 도심을 벗어나 북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평범한 주거지역 사거리에 현대차 딜러십이 있었습니다. 쇼룸 유리 너머로 HB20과 크레타가 전시되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대기 고객들의 차가 이미 몇 대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영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준이 포르투갈어로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벌써 계약이 3건 났습니다. 부 HB20입니다. 저는 쇼룸 한켠에 앉아 손님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HB 앞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트렁크를 확인하고 아내가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그 옆에서 어린아이가 조수석에 기어기어 올라가 핸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평범한 브라질 가족이었습니다. 피아트나 폭스바겐 쪽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HB20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이 그들에게 플렉스 엔진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에탄올이 더 싸면 에탄올을 넣고 휘발유가 더 싸면 휘발유를 넣으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차가 한국 기업이 만든 것인지 일본 차와 비교해서 어떤지 같은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자기 삶에 맞는 차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도요타 하이브리드 카탈로그를 보여줘도 이 차를 선택했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에탄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딜러십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민준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 조립 라인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 자동차 앞부분이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어 보였습니다. 20대 초반이었을까요? 1981년 울산 현대차 공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사 첫 해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981년이면 포니가 막 수출을 시작하던 때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현대차 포니가 캐나다에 처음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포니가 어떤 차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니는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이었지만 엔진 기술은 일본 미쓰비시에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차체 디자인은 이탈리아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했습니다.
기술도 디자인도 외국에서 빌려와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김민준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공장에 일본 기술자들이 있었대요. 미쓰비시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그분들이 엔진 조립 방식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그 옆에서 보고 따라하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조이는지, 어떤 순서로 조립하는지 모르면 물어봐야 했고, 물어볼 때마다 일본 기술자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22~23살 청년이 그 공장 라인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일본 기술자의 시범을 보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그때 그 청년이 지금 자기 아들이 브라질에서 일본을 이기는 것을 알까요? 그리고 그 일본 기술자들은 지금 이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자랑스럽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았던 시절이었다고 하셨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브라질에서 일본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깨 너머로 배웠던 기술로 만든 회사가 그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의 차를 6년 연속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포니를 만들 때 일본 기술자한테 물어봐야 했던 세대와 브라질에서 도요타를 이기는 세대 사이의 거리가 고작 40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가락 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드렸습니다. 전화로 얘기해 드렸더니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잘됐다. 고생했다. 그거면 됐다.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커피 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파울루의 아침 거리에 HB20이 지나갔습니다. 빨간 차였습니다. 그 뒤를 크레타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HB20. 저는 22년간 자동차 기사를 쓰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보였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우던 세대에서 가르쳐준 나라를 이기는 세대까지 그 사이에 흐른 시간이, 사진 속 그 청년의 아들이 지금 브라질 카페에 저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동차 판매 통계가 아닌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브라질 사거리 딜러십에서 아침 10시에 계약서에 사인하는 가족들이 만들어낸 숫자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는 야마모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그리고 오후에 야마모토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카탈로그도 데이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야마모토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카탈로그가 없었습니다. 수첩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전에 무슨 취재를 하셨습니까? 저는 딜러십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10시에 계약이 3건이나 났다는 것, 가족들이 플렉스 엔진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을, 그리고 그 가족들이 도요타를 고려했는지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었다는 영업사원의 말도 전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자체가 그들에게 생소했다고. 야마모토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81년 울산 현대차 공장, 22~23살 청년, 일본 미쓰비시 기술자들이 파견 나와 조립 방식을 직접 시범 보이던 시절, 그 청년들이 어깨 너머로 배웠다는 것, 모르면 물어봐야 했고, 물어보면 일본 기술자가 시범을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로 만들어진 회사가 지금 브라질에서 도요타를 6년 연속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 그 청년의 아들이 지금 저 옆에 앉아 현대차 브라질 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야마모토의 얼굴에서 표정이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박하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야마모토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쓰비시가 현대차에 기술을 이전한 건 저도 압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미쓰비시 담당자들이 한국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도 짐작합니다. 가르쳐줘도 따라오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도와주면 언젠가는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 한국의 수준에서는 오래 걸릴 거라고 봤겠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데 4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르쳐준 나라를 추월해서 제3국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야마모토 스스로가 한 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이야기가 그를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김민준이 조용히 자료 하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브라질 자동차 전문지 AUTO ESPORTE의 최근 기사였습니다. 도요타 브라질 법인 부사장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해당 단락을 짚었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에탄올 플렉스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은 도요타 브라질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앞서 있는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그 경쟁사의 이름이 직접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있는 누구도 그 경쟁사가 어디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가 그 기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회사 임원의 인터뷰였습니다. 자국 법인 부사장이 경쟁사를 쫓아야 한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5초, 10초, 15초. 이틀 동안 논쟁하면서 야마모토가 10초 이상 침묵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기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그 수첩에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적혔습니다. 반박 논리, 데이터 수치, 다음 질문. 그 수첩이 지금 텅 빈 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반박할 논점을 찾던 손이 찾지 못하는 순간의 동작이었습니다. 앤더슨 씨, 야마모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요타가 브라질에서 뒤처진 것은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에탄올이 브라질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하이브리드를 브라질에 가져왔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전 세계 기준이 아니라 브라질 기준으로 차를 삽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파울루의 오후 도로가 붐비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틀간의 논쟁에서 야마모토가 꺼낸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카탈로그를 들고 나타나 렉서스와 같은 DNA를 자랑하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취재가 됐길 바랍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를 집어들지 않은 채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카탈로그가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내내 그 손에서 떠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탈로그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브라질 자동차 시장, 현대차 vs 도요타 점유율 분석. 그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력했습니다. 브라질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야마모토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기술을 가져왔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브라질 기준으로 차를 산다. 그게 도요타가 놓친 것이고 현대차가 잡은 것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한 것처럼 브라질은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민준이 피라시카바 공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질 내륙의 광활한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군데군데 사탕수수 밭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탕수수가 에탄올이 되고 에탄올이 연료가 되고 그 연료를 넣을 수 있는 차를 만든 회사가 도요타를 이겼습니다. 이 풍경 안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읽은 쪽이 이긴 겁니다. 피라시카바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현대차 해외 공장이라는 인상보다 브라질 어느 도시의 주요 산업시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장 담장에 포르투갈어로 큼직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대 브라질. 저는 그 글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현대 브라질. 차 이름에 나라 이름을 박아 넣은 것처럼 공장 이름에도 브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직 당신들을 위해 여기 있다는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공장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렸습니다. 설계 한계치를 넘어서 풀가동 중인 공장의 소리였습니다. 김민준이 공장 주변을 안내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공장이 처음 세워진 2012년에 브라질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왔네. 어디 보자 했습니다. 기대하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피아트가 있고 폭스바겐이 있는데
무슨 한국 차냐 하는 분위기였죠. 그가 담장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라시카바 시에서 이 공장은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입니다. 직원과 협력사 포함해서 수천 명이 이 공장으로 먹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HB20을 만들고 그 HB20을 다른 브라질 사람들이 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공장 담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공항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첫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22년간 자동차 기자를 하면서 취재 후 첫 문장이 막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숫자부터 쓰려고 했더니 손이 멈췄습니다. 32,940 10대 6년 연속 브라질 4위. 이 숫자들이 다 맞는데 이 숫자들이 이번 취재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딜러십에서 HB 앞에 서 있던 브라질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포니 시절 공장 라인 앞에 서 있던 청년의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야마모토가 텅 빈 수첩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커서가 깜박이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른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는 브라질의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현대차는 브라질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기사의 첫 문장이 됐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판매 통계가 아닌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저가 소형차라서 팔린 게 아니었습니다. 에탄올 플렉스 엔진이 기술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사탕수수 연료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에 맞는 차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이름에 그 나라 이름을 새겨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HB, 현대 브라질, 차 이름 두 글자 안에 이미 이 시장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우리 차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외치는 대신 브라질 땅에 직접 공장을 세우고 브라질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든 13년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야마모토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기술을 가져왔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브라질 기준으로 차를 산다. 그것이 도요타가 놓친 것이고 현대차가 잡은 것. 그 말을 한 사람은 도요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주인공은 한국 회사였습니다. 출발이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였고 기술을 일본에서 빌려와야 했고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장에 조용히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달리는 깡통이라고 불렸던 그 브랜드가 지금은 이영구의 나라에서 일본 1위 자동차 기업을 6년 연속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통계 오류일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틀린 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틀린 건 제 22년의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브라질 상파울루 어딘가에서 주유소 앞에 선 브라질 사람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탄올이 더 쌀까 아니면 휘발유가 더 쌀까? 그 작은 고민을 13년 전에 먼저 읽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고민을 읽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만든 차 안에서 그 사람이 시동을 겁니다. 에탄올이든 휘발유든 아무 상관없이 차는 달립니다. 그리고 그 차 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B20 현대 브라질. 기술은 세계가 공유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삶을 이해하느냐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브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